2009년 6월 말 한 오찬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고 나쁜 신문을 보지 않고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할 수 있다. 하려고 하면 너무 많다. 앞선 6월 11일 남북 공동선언 9돌 기념식 강연장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고 아부하지 말자. 라는 말씀과 연결지어 이 말씀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2달 후인 8월 18일에 서거하시면서 공식 석상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언 같은 이 말씀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심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집회에 나가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하다못해 욕이라도 하라 했더니 정말 집회와 인터넷에서 욕만 합니다. 나쁜 신문을 보지 말라고 했더니 언론은 나쁘다며 그보다 나쁜 대한 언론만 쳐다봅니다. 나쁜 정당에 투표하지 말라 했더니 민주당은 쟤들이 더 나쁘다는 말만 반복하는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재자에게 고개 숙이지 말라 했더니 고개를 숙여대면서 우리가 뽑았으니 독재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민주당에선 사라져버린 민주당의 정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1월 10일 저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탈당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무당적자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의 당적 생활을 돌아보면 참 저도 오역과 흑역사로 가득 찬 오역과 통진당 생활이나 통합진보당 당원이었다가 민주당이었다가 철새네 철새 탈당을 2번이나 했어. 철새야 맞아.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거 사실 이번 주 인트로 이렇게 적긴 했지만 제가 탈당 사유를 이렇게 적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 이제 네. SNS에도 올린 대로 저는 그냥 뻑큐 적고 나왔는데 FU 네. 이렇게 길게 쓸 가치도 없다. 이 당에 대해서 이 당에게 뭐 길게 쓴다고 알아들을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짧게 적었습니다만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저희 녹음 시간이 앞서가지고 그 백총이 주최했던 그 이제 이 탈당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뭐 탈당 기념회라고 할 수도 없고 공식 명칭이 뭐지? 아무튼 이제 네네. 아무튼 백브리핑 라이브가 있었죠. 국회 서광당인가 거기서 대략 한 11,000분 정도가 이제 거기에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탈당 사유가. 네네. 그 중에 1위는 역시나 이제 이재명. 뭐 이제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뭐 그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각자의 사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저기 대를 이어가지고 정말 총리님처럼 집안 자체가 민주당 집안이었던 분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또 보면 이제 집안에 아까 저기 트윗에서 어느 분이 이제 잘라가지고 올리셔가지고 잠깐 봤는데 이분은 이제 집안이 이제 다 민주당 그런 지지 스탠스였고 뭐 그래서 지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아주 화목했죠. 다 같이 문재인 이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난 대선 때에서 갈라진 거예요 집에서. 아, 네네.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을 안 찍을 것이냐 이재명을 찍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뭐 그게 지금은 봉합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집안 사이도 그 때문에 안 좋아지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탈당을 하게 됐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민주당을 쭉 지지해 오셨던 분인데 그런 사연도 있고 이제 각자의 그런 사연들이 있지만은 뭐 결국 원인이 뭐냐라고 이렇게 딱 집으라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지 뭐. 지금 이제 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있고 뭐 당의 민주주의가 말살됐다. 혹은 이제 뭐 포퓰리즘에 휘둘린다, 아니면 유튜브에 휘둘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도 다 이재명이라는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그 모든 게 향하는 게 딱 정확하게. 저는 증오라는 단어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네. 증오 사실 그 상당히 이제 그 뭐라고 하나 효율이 좋은 에너지잖아요. 네, 그렇죠. 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데. 네. 없던 힘도 갑자기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증오만큼 사람 움직이게 하기 근데 좋은 강력한 동력원이 사랑이죠. 뭐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 그렇잖아. 그렇죠. 아주 그냥 힘들어도 막 만나러 간다 그러면은 헐레벌떡 뛰쳐나가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그리고 더 길죠. 뭐 그건 하기 나름이고. 그런가? 하기 나름인가? 그건 하기 나름이고. 뭐 이제 그래서 이 각자의 사연들이 있지만 우리 결국은 다 같은 이유로 탈당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이제 사실 좀 무리긴 했어요. 이게 이 행사 자체가 오늘 이제 백광윤 총재가 이제 급하게 어떻게 장소 섭외가 급하게 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게 돼가지고 조금 그래서 저희도 사실 녹음 없으면 가볼 생각이었는데 녹음 때문에 녹음 준비하고 온다고 해서 못 가긴 했는데 좀 우려스러운데 그래도 그 아주 꽉 채워지는 못했어요. 확실히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이거 한다고 하니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뭐 다들 이제 각자 생활들이 있으시니까 주말에 일정 확 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근데도 기사에서 나온 집계가 한 300명이니까 뭐 실제로는 뭐 한 400~500명 왔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사화를 시킨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은 그리고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무엇보다 거기에 집계된 사연이 이제 11,000개가 넘는다는 게 그것만 해도 탈당자 수가 상당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드디어 이 새로운 미래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신당의 모태가 되는 이제 가칭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미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마도 이제 1월 말 내지 2월 초쯤에 창당을 할 예정으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래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칭이기 때문에 정식 정당 명칭은 지금 이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SNS 계정들도 있고 트위터 새로운 미래 계정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카카오톡에 이 새로운 미래 이제 뭐 공식 그 뭐 상담 채널인가 그렇게 카카오 채널. 네, 카카오 채널 하나 개설이 됐는데 이게 공식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요거는 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그 조율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어제 온라인상에서 그 발기인 모집을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좀 이제 잡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뭐 특정인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관계자 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지금 그 선거법상 보면은 온라인으로 받은 발기인 명단은 그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거 이제 선관위 유권 해석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올리면서 뭐 이렇게 좀 이거 지금 서명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이제 SNS에 올리신 게 있어요. 네네. 이게 근데 이제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변호사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권 해석을 거쳤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그분이 지금 그 선관위에 이제 그 질의를 보내가지고 답변 받은 그러니까 온라인 문서를 공개를 하셨는데 그 질의 내용에는 온라인으로 인증받은 거에 관해서 선관위 이제 인정해 줄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유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미래 발기인 폼을 보면 밑에 서명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서명까지 들어가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보면 또 과거 사례가 있긴 해요. 그 선관위에서 이제 다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 비슷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면은 그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창당 발기인 명단이라는 게 어떤 사람으로 치면 출생 그 신고서와 같은 거기 때문에 원본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온라인 그 디지타이저 시키면 원본 사면 구분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받은 것밖에 안 된다. 받은 거면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유효한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법적으로 이제 효력이 없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지금 실제로 보면 오프라인상으로 이제 아름아름 그 발기인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명단만 해도 아마 발기인 그 요건 충족한 데는 머릿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 이게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까지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저는 의문은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선관위 통보할 때 발기인이라고 다 갖다 주지 않고 근데 오프라인 명단만 쭉 갖다 줘가지고 발기인 요건 충족해서 창당을 한다고 해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더구나 이것도 개인 인증 거치고 서명까지 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인정 못 하더라도 충분히 허위가 아니라 실제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명단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지금 창당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이만큼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근거가 되잖아. 네네. 그것만 해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그렇게 초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었는가 싶어요. 근데 그분은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셨을 그렇죠. 거고.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거를 드러내고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식 채널에서 이제 새로운 미래의 공식 채널에서 이제 좀 빨리 정리를 해줘야겠네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이제 공식 채널이랑
이분 말씀이랑 충돌이 됐어요. 계속 지난 밤 동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이 있었던 거죠. 네네네. 말하자면 그 공식 채널 입장은 아니다. 우리도 유권 해석 다 해보고 확인해봤는데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계속 입장을 냈었고 이쪽은 또 아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잘못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네네. 그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굳이 그걸 드러내고 말씀을 안 하셔도 공식 채널이랑 소통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어야 되는 일이지.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 서명이 의미가 없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찬물 끼얹듯이 그렇게 말을 던져버리는 거는 많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혼선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그런데 좀 교통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네. 이게 지금 정말로 조심조심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뭐 좀 자기 앞세우고 그러는 거는 제발 좀 다들 좀 자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뭐 새로운 무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16일이 이제 오후 2시에 창당 발기인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서울 여성 플라자 국제회의실. 네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총림 북콘서트 한번 했었던가 그럴 거예요. 네, 그럴 겁니다. 평일 오후 2시라서 뭐 근데 지금 벌써 여기 가신다고 뭐 연차 쓰고 그러신 분도 있어가지고 제법 모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최근에 진짜로 이제는 진짜로 머릿수를 최대한 채워야 될 때라 가지고 저도 가급적 연날에 이제 참석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주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신당 탈당과 네. 그다음에 신당 창당 소식 위주로만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후원 계좌를 통해서 러블리 이니님, 엑스친 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괴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든 안전 포장으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웰컴퓨터 수리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를 요청하시면 안전박스를 보내드리고요. 수리가 필요한 컴퓨터를 안전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AS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 이제 연락 주신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주문하실 때 유튜브 보고 왔다. 뭐 아니면 유튜브 무슨 채널을 보고 왔다. 무슨 채널에 뭐 광고를 보고 왔다. 예를 들면 라이브 TV 듣다가 얘기하길래 왔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더 사은품을 챙겨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런 이벤트가 이 성황리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흥행이 안 되고 있어. 큰일이야. 이 허들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쉬운 게 아니다. 이대로면 지금 엎어질 판인데 아직 이제 뭐 1월 말까지는 아직 기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이게 그 뭐냐 아까 그 탈당하신 분들이 11,000분 네. 그렇게 탈당 하셨다고 네.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전부 트위터로 만약에 해주시면은 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벤트를 바꿔야 돼. 탈당 기념 이벤트 이런 걸로 바꿔야 돼. 아니면 뭐 창당 기념 이벤트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근데 그러면 이제 너무 제한되겠지. 네네. 뭐 이제 어떤 분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 1월 말까지 진행되는 웰컴퓨터 진행맞이 특별 이벤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노버 싱크북 그 15 G5 ABP 요게 한 그 65만 원 상당의 모델입니다. 요거 걸고 하는 이벤트고 응모 방식은 같습니다. 요 이벤트 글을 리트윗 해주시고 웰컴퓨터 계정을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잉 해주시면 되는데 계정 팔로잉 총 팔로잉한 계정 수랑 이 리트윗 수가 합쳐서 10,000이 넘어가야지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이거는. 네네. 현재 지금 팔로워 962분 안 올랐어. 그 다음에 이제 RT수는 227개입니다. 그래도 많이 뛰었다. 한 100개 늘었다. 그새. 네네. 그래서 지난밤보다 100개 늘었다. 네, 지금 아직
2,000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구독자 수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웰컴부터 그 사장님이 이제 여친분께서 저한테 이제 라이브 TV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우리 구독자 수를 이렇게 뛰어넘는 숫자를 우리가 어떻게 채우냐고 우리 구독자를 다 끌어서 여기다 다 이렇게 응모를 시켜도 안 돼. 이 사람 불러야 돼. 그렇지 사람 불러야 돼. 이거야말로 최소한 뭐 황작가 TV 정도는 그렇죠. 그 급은 나서줘야 만 단위 네. 그렇죠. 채널은 네. 가야지. 백종원한테 좀 읍소를 해볼까? 지금 이제 구독자 수로 가장 큰 형은 백브리핑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형님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읍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 큰 형님 바빠 너무. 자, 아무튼 많은 참여 관심도 부탁드리고 주변에 많이 전파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이 안 하고 나만 하면은 이 확률이 올라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일단 머릿수를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머릿수 안 채우면 이벤트 진행도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주변에 최대한 전파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혹시 사장님 노트북 그냥 자기가 가지려고? 아니 뭐 그거 물어봤거든요. 예. 뭐 엎어지면 안 하면 되죠. 그러는 거 보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 같기도 해. 아니 컴퓨터 많으신 분이. 네 어쨌든 한번 끝까지 달려보죠. 네. 이거 1만 터트리고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것도 실패하면 얼마나 망신살이야. 안 돼. 아이고 망신까지는 아니죠. 성공시켜야 돼. 예.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달품은 농장과 함께 건강한 식단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 라몬카카에서 이제 식빵 이벤트를 맞이해서 저한테도 식빵을 보내주셔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먹어봤는데 난리칠만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 보통 식빵이 뭐 발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안 발라 먹으면 이게 잘 안 넘어가잖아요. 심심하죠. 예. 근데 그 뭐 별다르게 간을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좋더라고. 그냥 저기 맥심 커피 한 잔이랑 먹으면은 딱인 것 같아. 맥심 커피면은 그것도 나름 치트키죠. 그 이제 찍어 먹어도 되고 뭐 그리고 이제 식빵이 그냥 플레인한 식빵이 있고 그다음에 치즈가 박혀 있는 치즈 식빵도 있고 그다음에 감자를 갈아 넣은 감자 식빵도 있는데 감자 식빵은 좀 간이 돼 있어요. 살짝 소금 간이 돼 있는 그런 식빵인데 그냥 저기 다른 거 다 접으시고 식빵 장사만 하셔도 대단할 것 같은데 이게 노동량이 많아가지고 힘드셔서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식빵도 보통 식빵만 이제 파는 곳이 있죠. 네. 이제 한때 또 체인점도 엄청 많이 생겼었고 되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 식빵도 이제 제법 품이 많이 듭니다. 네. 빵은 다 많이 들어. 많이 들죠. 예. 네. 제과 제빵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뭘 만들어도 맛있게 만들어내시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설을 맞이해서 이제 빨리 또 한 명 빵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제 빵 집어넣는 게 지금 빵에 들어가면 큰일 나. 지금 이제 설날 그 저기 선물 세트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빵에 들어가면 두 개쯤 겹쳐가지고 사장님 죽어납니다. 안 됩니다. 설 지나고 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빵에 넣으면 또 바로바로 해야지 맛인데. 자,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그 설날 선물 세트도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이제 그 보고 계시다가 오픈하면 오픈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번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 그냥 이제 1월 10일 날에 이제 총림의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전 행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 자, 이제 10일 날 뭐 그 전부터 이제 예고됐던 대로 국회에서 이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총리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신 이제 그 고별 기자회견문을 이제 낭독을 하셨는데 김효은 대변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총리님이 다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없다. 자기는 그냥 이 총리님이 다 쓰신 원고를 그냥 언론사에 뿌리기만 하면 됐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지. 이거 저기 원고 써와라 그러면은 진짜 달달달 떨면서 써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제목이 고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제목 가지고 또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거 새로운 미래 스포였다. 우리는 이날은 몰랐지만은. 그렇죠. 다음날 됐더니만 가칭이 바로 새로운 미래로 나와가지고 새로운 미래 그 이름 그대로 가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당, 새미당 약칭은 그럼 미래당 뭐 그렇죠. 뭐 새미당보다는 미래당이 낫겠죠. 그렇죠. 미래당 새미당 웃기다. 근데 총리님 뭐 그 전에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당명은 뭔가 좀 참신하고 그러는 게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익숙한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참신한 거는 오래 기억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정당법상 그건 못 쓰지 무슨 민주당 이렇게는 못 쓰지 지금. 아 그럴 겁니다.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쨌건에 그 민주당의 그 뉘앙스를 남길 수 있는 익숙한 그런 당명으로 가는 게 차라리 총리님 그 취향에 더 맞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먼저 이제 이 총리님이 작성하신 기자회견문 한번 들어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어두운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에는 가정마다 살림 걱정 덜하고 국가도 세계도 평화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새로운 위치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들락날락했지만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의 집이었던 민주당을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고민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구현할 만한 젊은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내 비판자와 저의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모멸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저는 그러한 잔인한 현실이 개선되기를 바랐지만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민주당의 피폐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0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기에 서울과 부산의 공조직을 가동하는 것이 대선 승리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얕은 생각을 제가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저의 그런 잘못을 후회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의 오늘 결정에 대해 저의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저는 지금의 민주당이 잃어버린 민주당 본래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길에 나섭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그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암흑기에 들어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이 확실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정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례 없는 퇴행과 난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로 갈 것이냐, 지속 가능 국가로 회복될 것이냐의 마지막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적 위기의 핵심은 정치의 위기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타락한 정치가 각자의 사활에만 몰두하며 국가의 위기를 심화시킬 뿐 국가 과제의 그 어느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망국적 정치는 민생의 고통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을 거의 완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런 적대적 공생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후목불가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처럼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거대 양당이 진영의 사활을 걸고 극한투쟁을 계속하는 현재의 양당 독점 정치 구조를 깨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혐오와 증오의 양극 정치를 끝내지 않고는 국민이 마음 편히 사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흑백의 양자택일로 몰아가는 양극 정치는 지금 전개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정치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저는 미국과 독일에서 1년 넘게 공부하면서 확실히 배웠습니다. 미국은 양당제 속에서 분열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다당제로 극단의 정치를 피하면서 분열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를 끝내고 타협과 조정의 다당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그 출발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대통령제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 집중된 최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폐해를 우리는 진절이 치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고쳐 대통령 후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최대한 분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특권 없는 정치와 성역 없는 법치를 꼭 구현하려 합니다. 정치인 등 누구든 특권을 남용하면 국가기강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룩한 법치주의마저 권력에 유린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검찰의 칼로 세상을 겁박합니다. 다수당은 의석수로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방탄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현실을 바로잡읍시다. 정치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합니다. 법치는 성역 없이 바로 서야 합니다. 경제에서는 R&D 지원과 규제 혁파로 기업의 도전을 돕고 미래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초 서비스를 국가가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에서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정부의 원칙을 되살려 제2의 한류를 더 확산시키도록 돕겠습니다.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관계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와 번영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합니다. 허물어지는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제2의 건국에 나서야 합니다. 그런 각오로 새로운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 극한의 진영 대결을 뛰어넘어 국가 과제를 해결하고 국민 생활을 돕도록 견인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습니다.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투쟁의 정치를 생산의 정치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정치를 도덕적이고 깨끗한 정치로
바꾸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 길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에서 혁신을 위해 노력하셨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의 동지들과 협력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착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과 전문직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께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으시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몹시 가난했지만 많은 기회를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크나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국민께 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 마음에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의무로서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치 때문에 잘못되고 있습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비겁한 죄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가 대한민국을 더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싸우겠습니다.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이 쉬워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요 회견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게 뒤에 그 총리님 기자회견, 그러니까 기자랑 질답하시는 걸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질답하시는 그 워딩들도 그렇고 이 회견문 하기가 쓰신 거니까 그렇긴 하지만은 이거 사실 주제만 몇 가지 던져주고 총리님한테 말씀을 요청을 해도 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나 특히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분들 그냥 즉흥으로 연설이나 강연을 요청을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래도 청선 뉴스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 자체가 굉장히 문법적으로 굉장히 올바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별다르게 수정을 안 하고도 그 자체로 이렇게 출판물로 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말씀으로 해내신다 그런 말씀들을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셨는데 총리님도 거의 그 수준이에요 보면은. 네네 기자들이 굉장히 편해하죠. 편하게 한다고. 근데 그거 편하게 생각하면 사실은 기자들이 좀 생각이 얕은 거예요. 그 총리님이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안 계셔가지고 그렇지 기자들을 질문하는 거 다 이렇게 들으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자로서 얼마나 자질이 있는가. 왜냐하면은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그 질답 정리하면서도 보니까 기자들이 좀 질문하는 기자들 중에 보면은 정리가 안 되는 질문이 질문 문장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뒤죽박죽 즉흥적으로 막 생각해내가지고 그냥 말을 막 하는 것 같은 그런 기자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중복되는 질문을 하는 기자들도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자질이 부족한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리님이 이렇게 들으시면서 이제 그 회견장 자체가 잘 안 들려가지고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귀 기울이면서 들으시는데 그걸 편하게 본다면은 당신들은 오판하고 있는 거다. 누가 똑똑한 놈인가 거기서 다 보고 계시는 거다 사실은. 근데 걔네들 어차피 월급은 회사에서 받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앞으로 그 중에 보면 담당으로 돼가지고 밀착으로 다녀야 되고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젊은 기자들이 많았는데 그 자리에 다 대부분 다 젊은 기자들이었고 보기에도 한 20대 말 30대 초 그렇게 되는 기자들이 많아 보이는데 담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잘 트이면은 자기 커리어 쌓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스스로를 좀 다듬어야 된다. 총리로 들려면은 본인이 이제 기자로서 좀 레벨업 해야죠. 그렇죠. 네네. 이재명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재명 전담 기자랑 총리님 전담 기자랑 이 어떻게 해야지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날로 먹기는 역시 이재명이 편하죠. 거기도 날로 먹는 건 아니지. 그 정신적 스트레스는 장난 아니지. 막 맞춰주고, 이렇게 막 비 맞춰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대표님 하면은 아무 말도 안 하잖아. 그치. 정리하기엔 편하지. 정리하기엔 너무 편하잖아. 따로 막 다시 듣고 녹취 따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덤덤덤 찍어버리면 끝나니까. 덤덤덤. 아니면 관용구.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만 적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긴 하죠. 날로 먹기는 그게 최고야. 그런 점에서 확실히 그렇다. 근데 총리님 전담 기자 해가지고 총리님이랑 좀 말문 트이고 이렇게 좀 친밀하게 그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려면은 이 상당한 수준이 돼야 될 것이다. 애초에 총리님도 그렇게 이제 그 뛰어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이 픽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마 비슷한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그런 걸 눈여겨볼 필요도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우리도 창당을 하니까 총리님도 이제 주요한 다시 정신이 되셨기 때문에 전담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전담이 누가 붙는지, 저기 제가 앞으로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갈지 그걸 네네.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굉장히 정독스러운 네. 사소한 것 같은 예. 그거 한 몇십 년 지났는데 오늘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는 이낙연 당대표의 뭐 전담 기자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치하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회기문 한 번씩 쭉 봅시다. 네. 첫 번째 인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는 24년 동안 몸담았던 민주당을 벗어나 뭐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길에 나서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집인 민주당을 떠나는 길은 이제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백총이 취한 그 행사에서 이제 이 비슷한 감정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다지 당에 대한 애당심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뭐 이렇게 어떤 단체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애국심도 사실은 없는 편에 속하고 그래서 국가대항전 경기에서도 그렇게 열을 올리는 편은 아닙니다. 뭐 그래서 대체로 보면 시큰둥하고 하든 말든 뭐 그런 입장이고 뭐 막 케이팝이 이렇게 막 그 흥행하고 그런데도 뭐 저 가수 실력 좋네 그런 관점으로 하면 보지 뭐 뻐렁치다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심정이 이해가 안 가냐면 그건 또 아니지. 그건 또 다른 문제지. 누구나 자기가 애착하는 뭔가는 있는 거고 그 애착하는 뭔가를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이제 떠나 보내야 될 때가 됐다는 거. 그리고 더구나 그게 이제 그 떠나 보내게 된 게 좋게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수명이 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심하게 변질되어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떠나 보내게 됐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가슴 아플 거라는 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낯선 집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어요. 원래는 마음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낯선 집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대략적으로 언제쯤 이제 민주당이 낯선 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까요? 사실은 아마 이제 2021년 이 정도 좀 빠르면 2020년부터겠죠. 아마 이제 당대표 하시게 되면서부터 네. 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씨님은 개인적으로 언제쯤부터 당이 확실하게 막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까? 저는 그보다는 약간 그때부터 좀 심상치 않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송영길이 이제 당대표로 당선될 때 그 전당대회 때 그때부터 뭐가 조금씩 이제 흐름이 좀 바뀐다. 좀 더 그 이전이지 않을까? 저는 그 이해찬 당대표 되고 나가지고 지선 때 이재명 공천 안 튕겨내고 그냥 경선 붙이는 그 때부터 이거 아닌데 싶었다. 그거는 추미애 때 아닌가? 추미애 때였구나. 예. 이재명 이제 경기도지사.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선이 그때 17년이었나요? 18년이었나요? 18년 지선 때부터. 근데 어쩔 수 없긴 했어요. 왜냐면은 2017년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사실 쳐냈어야 된다면 쳐냈어야 되는데 대선 후보까지 했던 사람을 지방선거에서 근데 이제 그때는 경선을 못 뛰게 할 수가 없을 거거든요. 그때 뭐 선거법 걸려 있었잖아 하나. 선거법 하나 걸렸잖아. 그때는 아니야. 그때는 안 걸렸을 때요. 이제 도지사 당선되고 나서 선거법. 도지사 경선 때 선거법 위반을 했구나. 네네. 사실 그때도 이제 맞다. 대장동인데 그 대장동으로 뭐 자기가 성남시에 뭐 1인당 뭐 얼마씩 뭐 했다. 이게 맞다. 사실이냐 아니냐. 이제 그거였죠. 하지만 김명수의 개떡 같은 판결로 그렇죠. 그게 이제 선거법은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유포 이거일 겁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추미애가 이 이재명을 인정하면서 그 했던 방식이나 태도 자체가 상당히 맛이 갔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랬었잖아요. 뭐 일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무시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시 이재명에 관해서 이제 제기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충분히 경고를 보낸 거거든요. 사실 일부 사람들이 그래서 야 우리는 남경필 찍겠다 그럴 거면은 우리 민주당 어린이집 남경필 찍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 경고를 보낸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달래가지고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듬어 써야 되는데 보듬는 게 아니라 적대화를 시켜버렸단 말이죠. 당내에서 어떤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가지고 가둬버리고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만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해찬 당대표 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그게. 이해찬까지만 해도 사실 무시에 가까웠죠. 이해찬도.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뭐 1,000명 뭐 2,000명. 2,000파 그렇지 2,000파 네. 이야기라고 그랬으니까. 네. 2,000명 남짓 때는 뭐 적은 숫자라서 뭐 네. 그런 거는 의뢰 있는 일이다. 뭐 그 정도였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했던 그 2018년부터 이 무당 유튜버들이 그 저희 지지자들을 굉장히 모욕하기 그렇죠. 시작했죠. 본격적으로 이제 예.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 이해찬이 항상 이해찬이 태도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2008년 얘기나 지금 이해찬이 뭐 자기 딸에는 선거공학을 이야기한다면서 그 총리님 표현을 빌려서 이제 우리도 이걸 입에 붙여야 되는데 정치 소유층에 대한 네네. 이해찬의 입장이나 보면은 비슷해요. 무시해도 된다. 네, 어차피 쫓아온다. 네, 따라온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천박한 겁니다. 이게 이 인식 자체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않겠다. 내가 보살폈으니 모두를 다 돌아보고 보살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참 정치에 하루 이틀 한 사람이 아닌데 네. 뭐 6선, 7선까지 했나? 하여튼 치선까지 한 30년 가까이 정치인 생활을 네. 한 사람이죠. 이해찬 전 대표가. 네. 그런데도 마치 그 국민의힘처럼 51대 49 일단 이기면 된다. 그렇죠. 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진짜 천박한 자신의 인식을 보여준 셈이고 또 당대표 시절 그런 말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찬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이해찬을 띄운 것도 잘못이고 이해찬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그런 말을 해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의 당원들의 인식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승자 독식 구조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끔 만들어버린 측면이 있죠. 그렇게 보면 또 이제 이해찬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가치들이 훼손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뭐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당 대표를 맡으셨었지만 네. 기간도 짧고 그렇죠. 이 탈당 기자회견문에도 그러니까 이어서 써 이제 있지만 이제 나오는 내용도 얘기했지만은 네, 아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제 아쉬운 지점이 뭐였냐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민주당 PP에는 저희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21년에 치러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기존 당헌을 고쳐가며 후보자를 낸 것은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일하면서 저지른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당시에 이제 총리님이 이것도 인터뷰에서 몇 번 말씀을 하신 거지만은 이렇게 판단하시게 된 이유는 있어요. 이게 이제 대선 바로 1년 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지선 때 서울이랑 부산이니까 굉장히 그 권력이 큰 지역 말 그대로 광역이고 특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거 조직들이 다 엎어져 버리면 대선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조직들을 보존시키는 차원에서도 후보를 내 가지고 어떻게든 이겼어야 했다. 이거 이제 좀 정치공학이 작용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도 온라인 투표를 했지만 네. 그 후보를 내야 된다는 쪽이 당내 많았죠. 네. 민심이 높았어요. 뭐 이제 지금 와서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은 저는 그 당시에 반대를 하긴 했어요. 그냥 원칙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그 이제 뭐 공학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람들한테 납득시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돌아보았더니만 총리님도 이게 이제 크나큰 실수라고 인정을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일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의 위성정당 허용 결정에 제가 동의한 것도 부끄럽습니다. 이때 이때도 마찬가지. 위성정당도 보면은 그때 이제 국힘이 위성정당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온라인에서도 많이 이제 그 찬성적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해요. 그때도 비슷하게. 그게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저희 쪽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희 쪽 지지자분들께서도 그러셨는지는 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네요. 어쨌든 근데 대세는 그때도 뭐 만들어야 된다는 네. 거였고 그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반대를 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래서 이때도 반대했었거든요. 이것도 단계에다가도 좀 쓰고 네, 명분이 없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네, 뭐. 그리고 안 해도 충분하다라는 얘기까지 네네. 네, 했었는데 이제 그때도 그러니까 뭐 쪽수에 밀린 거죠. 그렇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게 옳았다는 게 명분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때 너무 많은 의석을 모은 게 독이 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100% 이낙연 전 총리님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게 분위기상 뭐 어떻게 막을 방법도 사실 딱히 없긴 했는데 하지만 책임자였으니까 책임질 위치에 있으면은 내 책임이 잘못이다라고 있었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을 설득을 못 시킨 건 맞으니까. 네네 근데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 못하지. 안 하지. 예. 절대 안. 책임을 진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짚어가지고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잘못을 호위하면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제 애초에 이날에 이제 회견하시기 전에 어떤 당과 당원에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일찌감치부터 나왔었잖아요. 네, 보도들을 그렇습니다. 통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했던 게 당 떠나서 미안하다 그런 음. 말씀을 당원들한테 하면은 좀 많이 속상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사과하는 게 그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당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됐는데 중간중간에 몇 번의 이제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오파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과할 수 있는 분을 내가 지지한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어떤 서사가 딱 만들어지는 거죠. 네. 민주당이 이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그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었고 이런 부분 나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서 막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기자회견에 다시 나올 내용이긴 한데 이것도 보면 또 이 기자들이 제대로 안 들어. 이게 지금 회견문에 나왔던 내용들을 또 물어보는 게 있거든. 너무 기계적인. 예. 이 보면 이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오늘 결정에 대해 저희 아버지처럼 오랜 세월을 보상도 이름도 없이 헌신하시는 당원 여러분께 이해를 구합니다. 이건 개딸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지금 이제 그런 분들 중에 탈당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당에 남아 계신 분도 있단 말입니다. 오랜 정말로 옛날부터 한 몇십 년 전부터 이제 당원 생활을 해오시면서 그런 계속 당원 생활을 열심 당원, 열혈 당원으로 생활을 해오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분들한테 이제 사과하시는 그런 대목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개딸들은 아니잖아. 니들은 키키하면 이제 2년차 되나? 개딸들 입당한 지. 어? 대선 끝나고 돌아왔으면 이제 2년차 되는 거고. 뭐 이재명 대선 때 들어온 애들도 있으니까 대충 뭐 길어봤자 3년차? 연차로 3년차.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하다가 이렇게 이재명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일 오래됐긴 했을 텐데 이제 그거는 저는 좀 스스로들 자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최근에 이제 총리님 탈당하고 나서 이제 127명의 성명을 냈잖아요. 129명? 129명의 성명을 내고 이제 이어서 또 그런 얘기를 그게 나왔잖아. 저기 어디야? 외곽 조직 민주당 혁신 뭐지? 혁신 행동? 네, 혁신 행동. 거기서 이제 청와대 인사들 공격하기 시작했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혁신 행동이라는 게 당내 여론 움직이는 데는 굉장히 센 조직이란 말이에요. 걔들이. 왜냐하면 유튜버들이랑 색깔을 발을 맞춰가지고 거의 몇 개 유튜버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움직이는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대가리라고 해야 되나? 네. 민영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민영배죠. 네. 뭐 이제 근택 씨도 거기 있고 그렇던데. 네, 현근택 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드디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정면 조준을 했습니다. 걔들이. 네. 근데 그게 개딸 전반의 정서라고 봐야 돼요. 그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은 뭐 단계에서도 그런 게시물 민주당 게시판에서 네. 권리당원 게시판에서 정말 숱하게 봤었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부터 시작 쭉 이어져온 문재인 대통령 지지부터 이재명 지지까지 이어져온 사람들이랑 개딸들이랑 근본이 다른 거예요. 이제 서로 싸워야 되는 시점이 됐을 거야. 점점 이제 그게 더 증폭이 돼. 총선 끝나고 난다고 그게 사라질 거 아니거든.
자릿수 차지하려고 계속 이제 더 물어뜯고 더 잠식해 들어가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쫓겨나고 나니까 다음은 이제 당신들 차례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부터 쭉 이어준 그 사람들 당신들 차례고 이건 또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도를 크게 보면은 제가 트윗에서 썼습니다만 이게 순망치안이거든요. 네네. 그동안에 이낙연이라는 입술이 다 막아주고 있었어요. 근데 사라지니까 이제 찬바람이 문재인이라는 이빨로 이로 이제 직접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꼴을 보게 될 겁니다. 당연 남아 계신 애당러분들 정신 차리시라고. 정신 차리고 그 개딸이랑 싸워서 이겨 보시든지 알아서들 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러게 우리를 남기려고 당신들이라도 좀 우리 편 좀 들어주던가. 그렇게 머리 사냥을 했으니 어쩌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 탈당을 왜 하게 됐는가 이런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몰아세운 것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위기였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정치가 네,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을 완성을 했는데 민주당은 사법 리스크로 검찰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 검찰 독재와 방탄의 수렁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공생 관계로 국가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거죠. 네. 사실 이거는 충분히 예측됐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대선에서 윤석열을 뽑을 때까지는 이렇게 안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그 뒤에 대선 끝나가지고 당대표로 이재명을 세우는 그 시점, 이재명이 개항에 출마하는 그 시점부터 이건 예견됐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이 정도로 못하는 것도 네. 그때 당시 2022년에는 네. 예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대거리할 필요도 없어졌지만은 이재명 그러니까 개딸들이 늘상 우리한테 해왔던 말로 니들이 윤석열 찍어가지고 나라가 이몽이 됐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당신들이 이재명을 개항에 꽂아줬고 이재명을 당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나라가 이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에서 어쨌든 간에 다수를 가진 건 민주당이에요. 그렇죠. 네네. 의회에서 태클 그것도 그 과반이 넘는 정당이 태클을 걸면 진짜로 정권 아무것도 못합니다. 거부권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럼 이쪽에서 거부권 쓰면 이쪽에서는 족과 그러고 같이 붙어버릴 수 있는데 그래 버리면 진짜로 국정을 멈춰 세울 수는 완전 국정이 스톱이 될 수는 있지만 적어도 퇴행은 안 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퇴행을 하고 있잖아 오히려.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맥없이 네. 그러니까 그 용산 대통령실에 무조건 이제 끌려다니고 네. 있던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거기서 뭔가 협상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네. 그 안에서도 이제 좀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으로 다시 한번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국힘이 애초에 비리비리한 게 국힘 이게 좀 구도가 이상하긴 한데 네네. 민주당이랑 용산이랑 직접적으로 충돌을 하니까 그새 국힘은 정당 그러니까 국힘 의회 자체는 비리비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당 대표가 아니었다. 그랬으면은 충돌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그리고 좀 더 이제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한 홍영표 정도만 되더라도 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대립하게 몰고 갈 이유도 없어요. 방탄하고 그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힘당 의원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쪽 사람들 숨통을 틔워줄 구멍을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국힘당 자체도 용산에 끌려가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 가지는 협상력이 있으니까 의회랑 민주당이랑 싸우지 마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해줄게 그래가지고 국힘당 자체가 하나의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네. 의회 본연의 역할을 그렇죠.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당대표 돼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했지. 이제 2년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네. 당대표 말씀대로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다. 방탄만 이뤄냈지 뭐. 그것만 이뤄냈죠. 네. 불체포.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자 우리 이직 맞아요. 이제 탈당했으니까. 우리 원래 이직이었지. 탈당하기 전에도 이직이었지. 뭐 하긴 우리 뭐 그렇게 우리 이직을 얘기한 적도 있으니까. 많이 했죠 우리가 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는 그 구도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쪽수가 많으니까 네. 의회 권력은 민주당 쪽에 있으니까 충분히 용산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힘이 하나의 완충지대 혹은 지렛대의 받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서로 간에 최소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어떻게든 굴러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국힘은 국힘 나름의 역할이 생기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용산은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는 못 하겠지만은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서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란 말이지. 그게 이제 우리의 시나리오였는데 네. 뭐 민주당은 민주당의 역할을 못 하고 그렇지. 국힘은 또 그 사이에서 이제 국힘대로 막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면서 이제 네. 끌려다니고 그러니까는 지금 나라가 개판이 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 변수는 단 하나예요. 이재명이 개항에 출마하고 당대표가 됐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마디로 엉망이 돼버린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찰공화국이 완성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러니까 이재명이 당대표가 아니었다면은 검찰공화국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뭐 적대적 공생관계, 검찰공화국이랑 검찰 방탄이랑 두 개가 이제 충돌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적대적 공생에 가까워. 우리가 보기엔 적대적 공생이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오래된 민주당 지지자들께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네.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 그렇죠. 비판해 왔었잖아요. 네. 청풍 이야기 맨날 하고. 네네. 그거랑 다를 게 없지 뭐. 똑같은 네. 거죠. 똑같은 구도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후목불가조라는 이제 고사를 인용을 하셨는데 썩은 나무로는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 근데 이게 이제 총리님 이후에 이날 저녁에 하신 인터뷰에서 보면 이게 이제 총리님이 뭐 원래 쓰시려고 하셨던 그 고사가 아니고 어느 분께서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이 고사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지지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인지 아니면 뭐 총리님 아시는 분이 보내주신 문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썩은 나무로 조각을 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정치로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가 썩은 나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을 구하려면 정치 구조부터 바꿔야 된다. 이 구조가 뭐냐? 양당 정치다. 양당의 어떤 그 적대적 공생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치다.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양자택일로 이렇게 몰아가는 양극 정치는 다양성의 시대를 대체할 수 없다. 다양성을 다 담아낼 수 없다. 뭐 이제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보면 지금 이게 이따가 이제 기자와의 질답에서 보면 총리님이 옆에 4명 대동하신 청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다 정치인은 아니에요. 네. 그분들 소개하실 때도 이제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게 지금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다양해진 분야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 대부분은 종사자들만 아는 그런 이제 굉장히 세분화돼서 점점 다양성이 넓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라는 직업이 있었나요? 없었죠. 스트리머라는 직업도 되게 생소했잖아. 네네. 뭐 아프리카에서 별풍선 장사하는 그런 이상한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지. 근데 지금 와서 스트리머라는 직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자기를 잡은 데다가 그 스트리밍 안에서도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5만 가지의 스트리머들이 있죠. 먹방이 이렇게 주류 장르가 될 거라고 누가 예측을 했냐고. 그죠? 뭐 일본에서 이제 푸드 파이팅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일본은 꽤 우리보다는 훨씬 오래전부터 그게 막 일본 축제 문화가 발달해 있잖아요. 거기서 마츠리? 네. 거기서 이제 먹기 대회 같은 거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많이 먹은 거 그렇게 사익감이
첫 인사드리러 가서 밥 잘 먹으면 아우 잘 먹는다고 좋아하는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먹으면 좋아하지 않나? 그러면 식중인지 기둥뿌리 뽑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는 거를 권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막 먹방이라는 게 장난 아니게 지금 이렇게 번성을 해가지고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그 문화 자체가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채로움에 맞춰가지고 직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필요가 그리고 이제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게 직업만 그러냐? 이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좌우에 완벽하게 경도되지 않은 그런 세대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각자의 가치관이 다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그 비슷한 흐름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치관이 굉장히 세분화된 인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면 그렇죠. 인격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 다양성의 시대라는 거는 그만큼 갈등도 굉장히 다양한 그렇습니다.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을 할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어떤 대표성을 띠려면 그 다양성을 다 투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정당이라는 건 이념의 집합체잖아요. 네. 좀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슨한 이념의 집합체라고 해도 이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담아내려면 어쩔 수 없이 정당이 더 많아질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단순히 이 양당 독재 구조를 깨트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서라도 다당제는 충분히 그 필요하다. 네네. 효용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의 정치제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대의 정치니까 그만큼 대의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렇죠. 얘들이 하는 거는 일단 저거부터 죽이겠습니다. 죽이고 나면 뭐 할 건데. 죽이고 나면 기본소득 한다는 소리밖에 못하지 뭐. 일단 쟤부터 죽이고 그 다음에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 기대가 돼야 말이죠. 기대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당제를 앞으로 이야기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설득점을 넓혀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히 네. 지금 하는 상황이 문제라 지금 상황에 대한 돌파구인 것도 맞는데 그 이상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봐도 저는 이 가칭 새로운 미래라는 당명이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다당제는 적어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사회에서는 다당제가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다당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우리 당명이랑 어떤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랑 부합시킬 수 있는 그런 면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약간은 좀 흥미로운 부분은 네. 이제 양당제, 다당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네. 이렇게 어느 국가에서 네. 어떤 법률이나 이제 제도적으로 뭐 우리나라는 2개의 당만 인정한다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반드시 여러 당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사실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양당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예, 미국이나 뭐 영국 같은 나라들은 2개의 당이 이제 의회를 네. 나눠 가지는 그런 네네. 형태를 끼게 됐고 네. 뭐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많은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당이 있고 대체로 다 의원 내각제 네.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의원 내각제인데도 거의 자민당 네. 하나로 돌아가는 그런 그러니까 나라고. 예전에 자민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자민당은 이제 네. 개파가 이제 그러니까 교체되면서 그 하나 자민당 자체가 의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네, 약간 중국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중국은 그렇죠. 공산당이 중국이잖아. 공산당 안에서 근데 지들끼리 예. 싸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총리님이 이제 예시로 드신 게 총리님 지금 미국이랑 독일을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두 나라의 이제 정당제를 비교를 하시면서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건 미국인 건 맞지 않습니까? 미국이 상처가 크죠. 네. 그래서 네. 다당제의 어떤 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그 반면 이제 독일은 다당제가 아니니까 미국이 양당제의 폐해를 네. 보고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독일은 다당제로서 그런 어떤 극단화를 어느 정도 이제 완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당제가. 그러니까 오바마까지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었는데 네, 네. 트럼프가 딱 나오면서부터 근데 누적돼 왔던 거지. 그렇죠 사실은 네, 누적됐다가 그게 이제 트럼프라는 어떤 트럼프가 매개체로 그렇죠. 불을 확 질러버려가지고 불이 네. 확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실각하고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마냐로 지금 네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지금 한국 정치 상황에는 다당제가 맞다고 보지만은 다당제가 꼭 정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다양한 의견을 막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릇만 확보되면 된다.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일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민당 시스템이 꼭 나쁘냐라면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느리고 일본은 그렇죠. 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헤매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왜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사실 3당이 없었던 적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네네. 뭐 처음부터 이 정도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강하게 대립하는 그런 양상으로 바뀐 지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거의 이제 20대 총선 이후로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0석에 가까운 170석이 넘는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부터 네. 이 극한 투쟁이 사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 되지 못한 그 소수 정당들의 잘못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소수 정당에서 지금 대략 그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다시 이제 전환된 게 안철수 신당 나왔던 그 시점부터 본다고 치면은 그 뒤에 뭐 그 전에 진보 정당도 마찬가지고 이 소수 정당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뭐 이제 가표스님이 해설하신 것도 있거든요. 정신에서 보면 주로 이제 진보 표방하면 다들 실패한다. 제대로 이제 표를 그 의석수를 확보한 적이 별로 없었다. 그나마 이제 생명력 있게 3당의 위치를 차지했던 거는 이제 옛날 그 자민련, 네. 김종필의 자민련이죠. 그렇죠. 네. 이제 충청이라는 지역 기반이 있었고, 네. 뭐 당연히 보수 표방하는 네. 그런 스타일의 정당이었고, 네. 그다음에 안철수의 국민의당도 그렇게까지 뭐 확 진보라는 네. 그러니까 진보의 기대는 받았지만, 네. 뭐 본인은 이제 중도라고 하면서 결국은 국힘으로 넘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 3당이 일단은 안착하는 거는 뭐 진보라는 것에 이념의 색깔이 별로 없어야 돼. 그렇습니다. 오히려 있어도 보수 쪽에 가까워야 되고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결국은 근데 이제 다시 얘네들이 이 3당이 쓰러졌던 이유는 일단 뭐 정권을 한 번도 못 잡아서일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제 중추가 되는 인물이 또 네네. 인물의 역량이 이제 그게 이제 정권을 못 잡는 거는 같은 얘기긴 합니다. 네네. 뭐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이낙연 신당은 좀 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지금의 3당이라고 하면은 그 정의당일 텐데 네. 정의당과 이제 진보 그러니까 옛날 민노당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이제 진보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확장을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양대 정당이 틈을 안 주긴 했었죠. 근데 그 위성 정당을 만들었음에도 정의당이 비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그거 정의당 실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당 실력이. 뭐 그렇기도 한데 솔직히 좀 그때는 그 그러니까 정의당한테 미안할 건 없는데 우리 스스로 도의를 저버린 거는 또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사실인데, 네. 그러니까는 그 양대 정당은 신뢰를 저버렸고, 특히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원래 처음부터 지네는 안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공표를 했잖아. 우리 네. 위성 정당 만들어 버린다. 막 이렇게 미리 공표까지 했잖아. 그렇죠. 거기서 민주당을 쫓아서 만들어 버린 거야. 거기서 의연하게 했어야 했는데. 네. 근데 그래도 정의당이 실력이 없는 것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그 3당이라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만 하고 뭔가 그 실질적인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이제 부족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도 있고 뭐 다 있죠.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어떤 정당인지는 모르는 국민들이 안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정의당의 역할이 그렇게 꼭 필요하냐,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자기 공간을 스스로 못 만들어냈죠. 네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여러 신당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네. 여기도 이제 정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공간 창출 능력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정당이 정말 있으면 좋겠다. 네. 예. 이런 게 어필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총리님이 좀 이 저기 뭐야 탈당 선언문이지만 좀 그 약간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이제 플랜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다당제 실현과 함께 개헌을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자,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될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워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각충이라는 말 지워야 됩니다. 총리님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하셨어요. 네네네. 내각충 말씀은 총리님 욕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그래도 의원 내각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 저건 내각제로 가는 이제 중간 과정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이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해 봤으면 하는 게 그 이제 권력구조 개편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개헌 얘기가 나올 때 그 전부터도 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하면서부터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좀 이제 떡밥성으로 던진 면이 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개헌을 떡밥으로 던졌는데 네. 이제 그 정치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평론가라든가 네. 아니면 뭐 그 정치 전공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뭐 기자들 얘기가 네. 많이 나왔던 게 우리나라 분권형 대통령 좀 너무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네, 네, 네. 하잖아요. 네. 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좀 쪼개야 된다.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네, 뭐 네. 이원 집정부제를 하자는 둥 네. 뭐 이제 여러 형태가 많더라고 이것도 사실. 그러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 네.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까지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통령제를 좀 사람들이 선호하고 선호를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때 문파들도 되게 싫어했었어 그거를. 그러니까요. 야, 왜 인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권력 다 잡았는데 예. 왜 해줘야 되냐. 이 그지 같은 국회의원 놈들이랑 나눠 못 먹는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총리님 이 방송을 들으실 리는 없지만은 네. 저희 같은 여기 방송에서 한 말 중에 일부라도 다 할 수 있다면 이런 제안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론이 크게 호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각제라고 하는 다리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 전반은 대통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패키지로 묶을 게 하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말하자면 좀 쓴 약이란 말이지. 약 줄 때 사탕을 같이 줘야 되잖아. 사탕으로 대통령 연임제까지 같이 집어넣으면 어떨까? 대통령 예. 그렇죠. 그거 할 수 있죠. 대통령 그게 예전에 이제 이전 총리님이 총리직 그만두시고 이제 그 국회로 돌아오실 때 네. 그때쯤에 아마 한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제 네. 4년 중임제. 네, 4년 중임제. 네, 4년 연임제가 아니고 중임제로. 중임제지. 네네. 4년 중임제로 가야 개헌이 필요할 것 같다. 그게 예. 그 전반적인 그 시스템의 영속성으로 봐도 이게 지금 분권형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내치는 총리 뭐 이제 외치는 대통령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네. 외교의 연속성으로 봐도 8년 동안 대통령을 할 수 있으면은 훨씬 외교 협상력도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당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분권형 대통령제가 어느 정도 필요한 하는 게 네. 한 게 뭐냐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번 이제 저는 그냥 아예 대통령제로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은 뭐였냐면은 그 공기업에 네. 너무 많은 사람들 꽂을 수 있어요. 네, 무슨 공사.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네. 그게 지금 감옥 가 있는 그 네. 양말 상호도 무슨 뭐 공사 그렇죠. 네. 거기 도로공사인가 그러지 않았나? 도로공사는 아마 그 오준기 오준기 이사장 말고 그러니까 말고 뭐 양말 상호도 그 이사장까지 안 가고 그 비슷한 자리 가지 않았나? 네, 맞아요.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기업이라는 거는 정부가 지분을 50% 이상 갖고 있다는 거에 공기업으로서 의의가 있는 거지. 사실 사장까지 굳이 정치권 인사를 이렇게 꽂아 넣어야지만 공기업이 유지가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문성 있는 인사도 네. 대부분 아닌데 네. 특히나 그게 이제 보온 인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위너 테이크스 올 성격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거를 뜯어 먹으려고 그렇죠.
1등, 2등이 막 더 극한 네. 대립을 빠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금 대통령이 권한을 약간 더 내려놓을 수 있게 그러면은 좀 갈등도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뭐 100% 그렇게 흘러간다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좀 긍정적으로 네. 현재 갈등을 줄여보기 위해서 생각해 봄직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특권 없는 정치와 성령 없는 법치. 이거 이제 지금 이제 검찰공화국이랑 네. 방탄민주당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그 대응책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그 특별한 법적 제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징벌을 받지 않으면은 네. 법률을 무시하는 게 특히 의회에서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 네. 선거법 뭐 이런 거 그 선거구 획정 맨날 안 하잖아.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잖아. 예, 그거 이미 지났죠. 늘 네. 그래 왔지만 네. 올해도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재명의 유불리 때문에 지금 계속 끌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답을 안 해줘가지고 지금 그 저기 뭐 얼마 전에 이재명 저기 그 공천심사 통과했다고 아, 네. 기사 떴었죠. 네. 공천심사를 몰래 했냐 개항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천심사 통과했다는 기사 이후에 나온 기사가 보면은 이재명 개항을 출마할지 비례로 출마할지 아직 확정 안 됐다 그렇게 나왔어요. 이재명은 자기가 지금 지역구 출마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 안 해놓고 지역구로 출마한다고 공천심사를 받아가지고 통과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러냐? 자기가 지금 자기가 계속 감옥에 안 가고 버틸려면 어떻게든 국회의원 배지가 필요한데 어느 쪽으로 나가야 자기가 당선될 수 있는지 지금 그거 재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 선거제도 자체가 지금 국가 시스템 자체가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민주당이 다수당이라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역량을 만약에 윤석열 정부를 저한테 썼다면은 지금 나라 꼴이 이렇게까지 안 갔죠, 절대로. 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권 정치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이제 뭐 좀 더 구체화시킨 말씀은 이날은 안 하셨어요. 이어서 또 하시는 말씀이 경제 예산의 R&D 지원과 규제 혁파. 그래서 이제 기업의 도전을 돕고 미래 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개발하도록 하겠다. 그 복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중부담 중복지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문화에서는 지원한테 간섭하지 않는다는 이제 김대중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서 한류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겠다. 그다음에 외교에서는 그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두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 우호 관계를 정착시키고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평화와 번영을 돕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제랑 복지 그리고 이제 뭐 문화, 외교 네. 이쪽 분야는 그 분권형 대통령처럼 거대 담론은 아니고 좀 더 그래도 구체적인데 이거를 굳이 집어넣으신 이유는 이거는 좀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집어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요걸 왜 집어넣었는지는 이따 그 기자와의 실탁 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네. 뭐 꼭 그런 이유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 이제 역량국가론을 다시 꺼내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2의 건국에 나서야 된다. 그런 각오로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뭐 그 이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은 그동안에 이제 많이 해오셨던 인터뷰에서 해오셨던 그런 말씀들이고, 요 이제 이 출마 선언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좀 울컥하셨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 앞서서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당내 비판자와 저희 지지자들은 2년 동안 전국에서 수박으로 몸을 받고 처단의 대상으로 공격받았다. 그러니까 저희 지지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을 해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간 겪었던 일들. 네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낙연 전 총리님의 본격적인 지지자가 되기 전부터 저희는 그때는 수박은 아니지 않았나? 수박 똥파리였지. 네, 아마 극문 똥파리였지.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으니까 그 정책성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총리는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틀린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그날 이제 이 기자회견 끝나고 저녁에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네. 말씀하셨던 것도 네. 이제 땅이 한 뼘도 2년 동안 네. 당에서 서 있을 땅이 한 뼘도 안 됐다.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역할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는 아무것도 안 시키다가 그냥 선거 때 되면은 지원 유세 좀 해주세요. 연설 좀 해주세요. 얼굴 마담 예. 부탁하고 뭐 그다음에 후원회장 해달라 그랬다가 후원회장 그래서 뭐 45명인가 해줬는데 네, 다 이제 대신 그 단문만 쏙 빨아먹고는 네 이제 하지 말아주세요. 뭐 네. 이런 연락도 많이 왔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그러니까 총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냐고 그 당신 스스로도 당하는 그런 고초도 그런데다가 이 지지자들 저기 모리 사냥 당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착잡하셨겠냐고. 애초에 경선 때 그래서 한번 그 말씀 하셨다고 하잖아요. 고소 다 취하라고 이재명한테. 그렇죠. 알았다 그래놓고 안 하고. 안 했죠. 결국 다 이제 그분들 고생만 실컷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로 처분받았고. 자, 이렇게 이제 회견문을 낭독을 하시고 이제 기자와의 질답을 가지셨습니다. 요게 이제 좀 이 질답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룬 기사가 없어 보여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것 저기 그 방송에서 풀 버전으로 나온 그런 그 라이브에서 하나 따가지고 했는데 이거 시간 부족하네. 앞에 내용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충 해봅시다. 일단 이제 그 이날 그 회계 그 기자회견하면서 계속 총리님이 옆에 이제 청년 네 분을 대동하고 다니셨어요. 근데 네. 이제 그중에 우리가 아는 얼굴도 있고 모르는 얼굴도 있는데 이 기자와의 질답 앞서서 가지고 총리님이 이제 이 네 분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신정현 전 경기도 의원 다들 아시는 그다음에 이제 천병준 현 부산 동래구 의원 이분은 우리는 저기 그 삼풍오포에서 많이 같이 네네네. 같이 치킨을 먹었던 서초동에서 네. 자주 배웠는데 네. 이분 목소리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네, 항상 굉장히 말수 적으신. 묵묵하게 이제 맥주만 네. 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종호 돌봄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박정준 출마 예정자라고 하십니다. 이분은 그렇지 네 분의 이제 청년들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 상당수는 그 동안에 이제 인터뷰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인데 대충 보자면은 첫 질문이 이겁니다. 옛날에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이 탈당 관련 메시지를 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129명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성명을 발표한 걸 알고 있는데 이날 같은 날에고 시간상으로 이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탈당 기자회견 하시기 바로 앞 시간이었나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네 아주 지저분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알고 있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 처지였으면은 좀 훨씬 더 점잖고 우아하게 말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그것 때문이죠. 이게 막 가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것들이 네. 이낙연 전 총리께서 네. 민주당이라는 간판으로 단물만 빨아먹고 간다. 누릴 거 다 네. 누리고 그러고서 이제 와서 이제 더 땡길 거 없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으로 참 진짜 지저분하게 했는데 네. 제대로 말씀하셨죠. 공직이라는 거는 누리고 즐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 말하는 애들 총리 시켜주면은 그 대충 팅가팅가 하다가 끝내든 거 아니면은 제대로 일하라고 갈구면은 하루도 못 버티고 나올 놈들이. 현재 한덕수 총리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지만 네. 근데 워낙 그 존재감이 없으셔서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이 니네들이 국물에 쩔어가지고 그럼 사실 그 기자회견 한 건 무슨 의미야? 이재명한테 나 봐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꼬집으십니다. 제 기자회견을 목전에 둔 그 시점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심정을 이해는 하는데 그런 노력을 평소에 당의 변화를 위해 썼다면 어땠을까나 아쉬움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입 닫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네. 이게 그 조정식 사무총장 얘기가 나왔지만 또 원칙과 상식에서 탈당할 때는 네. 홍익평 원내대표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 홍 원내대표가 네. 통합비대위 할 테니까 네. 그 원칙과 상식 탈당하지 말고 네. 머물러 달라. 예.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냐? 네. 기자들이 이제 그 원칙과 상식에 질문을 했거든요. 네. 직접 들어온 건 없대요. 항상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직접 들어온 건 없고 네. 한 달이 건너서 네. 이런 거를 논의하고 있다는데 네. 이런 얘기. 장난치냐고. 근데 그게 하루 전날 다 이제 약속 잡고 발표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잡혔는데 이제 네.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 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통합비대위 구성한 지금 공천 다 거의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공천관리위원까지 지금 이제 거의 다 정리됐잖아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 이재명 아주 이것도 참 우아해지기 어렵다. 표현을 하니까 아무튼 그 친 이재명계 인사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인 거죠. 보여주기식. 네. 아이 참. 그래서 이제 뭐 또 이준석 신당이랑 뭐 연대하냐 이런 질문은 이제 이것도 이제 계속 동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뜻을 같이 한다면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협력을 해야 된다. 지금 네네. 이제 왜냐하면은 이 지금 거대 양당 좀 구도를 깨뜨리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만 같으면 누구라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네. 양당 그러니까 독과점을 네. 깬다는 대의 전제 그렇죠. 하에서 네. 누구라도 힘을 모을 수 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삼국지에서 통탁 잡으려고 다 모인 거야. 다 모으는 거야. 그 그러네. 과정인 거야. 여기서 누구는 티값네 그런 소리 하면은 정말 속 좁은 인간이에요. 그러지 마십시다, 제발. 예,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지금 누구보다 제일 절실한 게 우리인데, 우리가 제일 아쉬운 사람들인데 네. 아쉬운 사람들이 막 그 저기 뭐 좀 갑질하려고 들면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은 네. 이 질문 잘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구현할 수 없는 가치.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데 신당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가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전 총리님이 대답하신 거는 중도 개혁. 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국민보다 반발짝만 앞서가는 네, 중도 개혁을 신당에서 추구하겠다. 네. 이제 이런 거죠. 요 이제 국민보다 반발짝 앞서야 된다. 요 말씀은 노무현 대통령님도 이제 리마인드 하시면서 실현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문재인 대통령님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지지 기반이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저는 이제 비판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민주당이 좌파판이 된 거는 문재인 대통령님이 집권을 하실 때 그 좌파들을 일정 부분 등에 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장악된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제 근데 그런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든 이 말씀에 따르려고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맞습니다. 이 좌파들을 등에 업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좌파적으로 몰아붙이는 거를 상당수는 이제 좀 유화시켜가지고 아니 속도를 늦춰가지고 진행하신 면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방침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에 충실하셨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왜 반발짝이냐 이게 뭐랑 가장 대비가 될 수 있냐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많은 그 이제 기존 씨발 대기업 유튜버들 걔네들 네, 하고 그 뭐 정청래나 뭐 안민석 같은 그런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명성 네. 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반발짝만 앞서가라는 게 정말 뭐 어떻게 야 조금만 앞서가 그런 말씀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하더라도 반대가 있으면 그거를 수용을 하고 수용하고 네. 갈등을 조절해가지고 네. 타협안으로 그래서 반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으면은 이게 옳은 개혁이다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놈의 설명성을 내세우는 애들은 이 선명성 가지고 그거를 전부 거기에 볼모로 잡아놓는 거야 국민들을. 네. 쟤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쟤네들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밀어주시면은 우리 여기까지 뭐 기본소득을 보여주겠습니다. 뭐 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헛된 깃발만 하나 이렇게 딱 꽂아놓고 그쪽으로 그리고 이제 몰아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뭔가 시스템을 다시 이제 재구축하면은 그거는 정권 뺏기면 도로 그 원상복귀돼 버린다고. 네네. 뭐 이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일어났던 시스템을 상당 부분 훼손시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은 뭐 더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은 독재 정부 때 만들어졌던 각종 이제 포괄적인 시스템들 그런 네. 것들이 민주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이 이제 사라졌잖아요. 사라지게 된 게 그 당시에 그 시스템을 만든 게 독단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없애는데 충분한 명분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의도가 뭐든 간에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만들면은 정권만 넘어가면 바로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해놨던 어떤 합리적인 시스템들 중에 일부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훼손이 됐다고 치면은 이건 좀 훼손시킨 거에 대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정권이 또 다시 민주당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겠는데 혹시 민주당이 잡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시 또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래버리면 정권 따라 국가 시스템 자체가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해는 아마 남미의 여러 국가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나라가 오락밖에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민주당은 그러면 이런 어떤 반발짝 앞선
중도 개혁의 길을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뭐 그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좀 봐라. 지금 상황을 봐라. 2년 동안 되겠냐? 2022년과 2023년 2년을 보면 네. 이재명이 당대표였던 그 2년을 보면 네. 무이익의 정치라고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표현하셨습니다. 생산을 못한. 네네. 이게 지금 이 워딩이 굉장히 절묘한데 이 같은 표현을 누구였나 민주당 누구였나 걔는 뭐 그렇게도 얘기했잖아요. 불임 정당 이따위로 얘기를 했잖아. 아, 네네네네. 불임이라는 말을 안 써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무이익이라는 말로 아무것도 생산 못하는 무이익의 정치다. 그래서 당신들은 안 됩니다. 책이라도 많이 읽어야지. 그게 어휘력의 차이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도 보면은. 그 문제의식이 없어서 그래. 네, 불임정당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언론에서도 공히 쓰는 사실 표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쓰면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윤리의식이나 어떤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는 만큼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 거고 사실 그리고 불임정당이라는 표현이 과거에 관용구처럼 쓰였다고 했지만 그게 저도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걸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진작부터 없앴어야 하는 그런 표현인 거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삼제도를 뭉친다 해도 주관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 찢어질 거 아니냐 하면서 그래 이런 식의 절망도 많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사례를 드십니다. 이게 이제 뭐 대중정당이라는 게 그 엄청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서로의 차이를 너무 크게 볼 건 없다. 왜냐면 공통적으로 주관은 가치에만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요 중복되는 질문을 뒤에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뒷질문 답이랑 붙여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김대중 정부 때 사례를 봐라. 당시에 파트너가 누굽니까? 김종필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완전히 다르잖아요. 스펙트럼 상으로 보면은. 그런데도 그때 협치를 하셔가지고 총리를 맡겠단 말이에요. 총리를 임명을 국회에서 안 해주니까 그때 총리 대행가 이렇게 해서 총리 서리. 네, 총리 서리에서 맡겼잖아요. 그리고 네. 당시에 국정원장이랑 통일부 장관을 보수 정당 사람을 썼단 말입니다. 네. 완전히 이념적으로 차이가 나는데도 그걸 하셨어요. 해냈고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래서 안 굴러갔냐면 그것도 아니야. IMF 때 정말 대처를 잘해서 잘 굴러간 정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보면은 지금 이제 이낙연 총리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때도 그렇게까지 간극이 큰데도 같이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를테면 뭐 이준석 쪽이나 그쪽 사람들이랑 우리랑은 그만큼의 간극이 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적죠. 네. 왜냐하면 이념성이 좀 더 줄어들어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공통된 목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기자회견문에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언급을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치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를 언급하면서 말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너무 빠르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윤영찬 의원 잔류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그냥 이제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그동안에 도와준 것만 해도 충분히 고맙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공천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제 현구택 날아가면서 그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윤영찬 의원에 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렇게 한참 전부터 고민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방어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뭐 원칙과 상식 탈당한 세 분 윤영찬 의원을 제외한 네. 세 분 의원도 공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지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뭐 사실 뭐 배신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긴 하죠, 솔직히. 네, 이제 저희 그날 잔류 소식이 네. 들려와서 이제 저희끼리 이렇게 채팅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 뭐 당연히 뭐 이제 욕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욕을 또 반대로 안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옳으신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네. 했고, 네. 저도 이제 낮에는 네. 참 이 사람 갑자기 저도 처음에는 이제 공천까지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당선 가능성을 네. 생각해봤을 때 민주당이 네. 낫겠다고 판단을 했나, 뭐 그렇게 판단을 저는 윤영찬 의원이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수도권이니까 성남시 중원구라는 곳이. 네. 근데 이제 뭐 그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같이 청와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만류 때문에 이제 잔류하신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침묵이 좀 발목 잡혀가지고. 네. 뭐 이제 김종민 의원이 그랬나 이제
존재 이유 때문이라 그랬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게 그거지 뭐. 내가 왜 민주당을 나가야 되냐. 네, 네. 좀 억울하다. 네. 갑자기 뭐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핑계고. 좀 잘 포장해 주신 것 같고 네. 그냥 좀 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점에 대해서 이제 총리님이 다른 인터뷰에서 애들로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임종석 같은 경우는 동년배고 하기 때문에 청와대 시절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총리님이랑 선후배 관계로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연배 차이가 있어가지고서 좀 어렵다. 유영찬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어려웠을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거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점잖게 잘 풀어서 유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 같은 삐뚤어진 인간이 듣기에는 아 그렇구나 유영찬이 존나게 친목줄에 충실한 인간은 그렇게 들리는 거야. 나는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영찬 의원이 잔류하신 거는 네. 대의를 저버리신 거죠. 대의를 그렇습니다. 저버리고 뭐, 그 소인의 네. 도리를 그렇습니다. 따라가신 그러니까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네. 그 점을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 SNS 썼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에 내가 윤영찬한테 발급한 까만 건이 몇 개인데 그거 생각해서라도 나는 그냥 입 다물란다. 그리고 주장만이 잘 돼가지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뭐 이제 그렇게 그냥 뭐 사실 빈말이긴 합니다.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저라고 뭐 거기 들어갔다가 뭐 나오고 그러는 게 그 말이 안 된다는 걸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그때 가서 뭐 윤영찬 쫄딱 망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네. 내가 까만 것까지 다 쓰겠다라고 한 이야기한 마당에. 어쨌든 이영찬 의원께서는 이제 다 쓰셨습니다. 네. 이제 제로로 돌아가셨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그동안에 이제 정말로 절실했던 순간마다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마다 제가 가졌던 고마움 이거는 이제 뭐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는 우아해질 것이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비판을 하더라도 뭐 과거처럼 원색적으로 할 일은 없을 것이고. 네. 근데 난 그날 밤에 네. 잠들기 전에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영찬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게 공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그러고 우리 그 원칙과 상식 이제 국회의원회관 모임 때 참석했을 때 네. 그때 윤영찬 의원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면서 네.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하죠. 네. 네. 막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더니 갑자기 그 이상한 곳에 남겠다고 하시니까 벙찔만한 게 사실 원상 4인방 중에 우리가 제일 믿었던 사람은 윤영찬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안 나와도 윤영찬 의원은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좀 반대가 그러니까 됐어. 싹 뒤집어졌어. 이게 말이 되냐고. 아주 그냥 멋진 반전 드라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본것 같아요. 윤정석 입장에서 보기에는 우리 지지층한테 타격 주려는 의도로도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저래버리면 내분들이 날 거다.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윤영찬에 대한 신망이 가장 크기 때문에 지지자 그룹에서 그죠 그런 몰라 또 제가 임종석을 과대평가하는 거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 임종석도 그렇게까지 영악한 인간은 못 주고 좀 띨빵한 쪽이 가깝기 때문에 그냥 얻어 걸린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제가 만약 임종석이라면 그렇게 노리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고리라고 보고 제일 아픈 고리라고 보고 공격했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공격 지점으로 잡았을 것 같긴 한데 고커 형이 그렇게 그러니까 곡고얘기라 가지고 제가 보는 임종석은 이거 지금 회견문이 아직 좀 남았는데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 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거 요거 자체를 다시 요 텍스트화 시켜가지고 게시판에 올려놓든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다 다루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네. 제가 요 이제 이 회견을 그 질답을 끝내고 나셔가지고 소통관 이제 앞에 있는 지지자분들 앞에서 잠시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거 지금 오디오가 제대로 된 파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최성 TV 라이브 정말 안 들리는 거 막 그 헤드폰 끼고 볼륨 최대로 올려가지고 겨우 따긴 했는데. 자 이제 이날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이 말씀이 이제 많이 기억에 남았죠. 많은 증오와 저주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동지 여러분은 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함을 잃지 마시고 새로운 길에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함을 잃지 말라. 저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에 좀 꽂혀가지고 살짝 이제 해석을 붙여볼까 하는데 오함을 잃지 말자 이게 뭘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그 태도 보수의 확장판이다. 그동안에 총리님이 늘상 이제 취해오셨던 어떤 태도. 근데 이제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 좀 더 이제 넓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오함이라는 게 뭐냐 대체 사람한테. 저는 이게 본능에 거역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동물은 근본적으로 우아하게 디자인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먹기 위해서 죽이고 번식하기 위해서 덮치고
이게 동물의 작동 방식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 여기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규범이 생겨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인식이 변화들이 쌓이면서 어떤 이제 본능들이 조금씩 교정되어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우리 본능대로 해버리면은 우아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본능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부터 따져보면 뭐 한 4만 년 그 정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가. 네네. 근데 그 중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도입되기 시작한 게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 시대 때 잠깐 했다고 하지만 그때 민주주의랑 지금 민주주의랑은 많이 다르고. 그 규모도 다르죠. 규모도 다르고 완벽하게 평등한 그런 민주주의가 아니었잖아요. 계급제 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가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정치 시스템에서 본능에 따르라고 하면은 개딸처럼 구는 게 본능일 거예요. 본능에 가까운 걸 거예요. 충실한 걸 거예요. 본능에. 적이냐 아니냐. 네. 예, 적이면은 그렇죠. 뜯는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아해져야 된다는 거는 그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본성에 맞서야 된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본성이라는 게 뭐냐? 반대되는 것에 대한 공격성을 감춰야 된다는 겁니다. 없앨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우아한다는 거는 항상 본능을 억누르는 거지 본능을 삭제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능이 삭제되면 그건 득도한 겁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는 될 수 없어요. 항상 본능을 참고 억누르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격성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총리님이 이렇게 말씀을 던지신 거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드러난 태도 면에서도 그렇잖아요. 우아해지라는 건 욕하지 말고 거친 말 쓰지 말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그 태도나 마인드 자체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아함을 잃지 말라는 말씀. 이 주문은. 그런데 우리 지지자 아닙니까? 해야지 뭐. 하라는데 해야지. 우리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긴 해야 돼요. 네. 예전에는 이니 말도 안 듣는 오소리였다면 네. 지금은 연희와 함께 가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닮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네, 그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 본성대로 본능에 충실하다 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개딸이라는 장면, 걔네들은 어떤 당시에는 좀 열성적인 그런 이미지로서 부착했지만은 지금 와서보다 참 장면을 잘했어요. 우리는 동물적 존재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이 돼버렸거든. 그리고 이제 모 유튜버는 네. 예, 물으라면 물고 지지라면 짖고.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좀 그 어떤 판단에 있어서도 너무 이제 급발진하는 케이스들이 많고 이게 뭐 그 이를테면 원상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좀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 총리님한테 출마하지 말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 급발진을 하시고는 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리님 관련한 기사는 그냥 연필처럼 보면 된다. 왜냐하면은 금세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일이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건 물론 이제 연필sel로 확인된 건 아니긴 했지만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일인데 급발진하신 거는 좀 너무 이제 급하게 나가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원상이랑 어찌됐든 간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지금 원상이 우리랑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냐면 그건 아니고 의도적으로 좀 거리를 약간 두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나쁜 거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의 이제 사례를 봅시다. 그 어저께인가 이제 그 CBS 박정의 이거 시사 한판 승부. 네, 박정희 한판 승부에 김정민 의원이 출연을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김정민 의원이 결정적으로 돌아서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은 이재명이 총리님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지적했던 문제들을 그대로 쭉 짚어요. 앞에서는 총리님하고 뭐 대화하는 척, 말 들어주는 척 해놓고는 정작 개딸들이 총리님 물어뜯고 할 때 수수방관하고 유튜버들이 가짜뉴스 퍼뜨릴 때 수수방관해왔다. 그것들을 이재명이 막을 수 없었냐면 그것도 아니다. 이재명이 조금만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었다. 뭐 단기에서 그러는 거 징계 때려버리고 그다음에 직접 성명 내가지고 야 이낙연 총리님이 무슨 수박이냐. 내 대선 때 제일 열심히 도와주신 분이고 지선 때도 제일 열심히 도와주신 분인데 이런 분이 무슨 수박이냐. 수박 소리 하는 놈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게시판에서 그런 걸 올리는 거 몇 개만 징계해버려도 게시판에서 싹 사라질 것이고 유튜브에서 가짜뉴스 퍼뜨릴 때
그쪽 유튜브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 출연하지 마라, 출연하면 징계 때린다, 이렇게 한 번만 조치해버려도 끝날 일이었는데 수수방관 해놓고는 뭐 말 다 들어주는 척, 그다음에 뭐 총리님 이렇게 그 비판적인 말씀하시면은 뭐 의견의 다양성은 존중해야지 그딴 소리를 하고 있고 완전 무시한 거죠. 그죠,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냥 수많은 그러니까 2000파 취급한 거야. 이해찬이 우리 2000파로 만들어 버린 것처럼 이재명은 이낙연 전 총리를 그렇게 이제 하찮은 존재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태도들을 보고 김정민 의원은 이거 진짜로 안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김정민 의원이 총리님은 그렇게 거리를 가깝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이게, 의도적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그게 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랑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랑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면 편든다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원칙과 상식이 총리님은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 비판 지점을 총리님에 대한 어떤 그 태도를 보고 잡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설득력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과 상식이 지금 우리 신당이랑 거리를 두는 게 그냥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수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런 것만 생각해봐도. 그러면은 화낼 일이 아닌 거지. 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거고 포지셔닝 잘하고 있네. 하다가 때 되면 만납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본능을 억눌러야 됩니다. 우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그 박병석 대표님이 이제 황작가 TV 출연하셔서 하셨던 말씀을 좀 빌리자면은 이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이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 그렇죠.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세 분 의원이 또 당길 수 있는 의원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빼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게 약간 이렇게 흩어져 있다. 네. 그러니까 작전상 흩어져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좀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의 문제점을 서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거기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사실상.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박병석 대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못 믿겠더라도 총리님 말씀을 따르십시오. 네, 가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원칙과 상식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믿냐 안 믿냐의 문제로 가면은 그렇습니다. 그 스스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낙연을 믿기만 하지 말고 이낙연을 따르라고. 이제는 따라야 돼. 믿기만 해서는 안 돼. 자, 다음 주는 그래서 이번 주보다 더 우아한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아하게 우리 모두 우아해져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럼 우아하게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